안녕하십니까. 전승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등기요 106페이지하고 110페이지까지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권리 변속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9강 가처분과 권리 변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처분이라는 게 보존처분 또는 보존소송 일정이죠. 그래서 보존소송, 보존처분 같은 말인데 보존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 보존처분이라는 의미 자체가 소송하기 전에 그 소송에서 내가 이겼는데 이기면 뭐합니까? 나중에 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가압류나 또는 가처분을 해두면 소송 승소해서 그 대상 부동산 또는 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보존한다는 거예요. 미리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류는 금전채권, 소송을 하려는 사람이 돈을 받을 게 있다. 이럴 경우에 가압류를 하고요.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금전채권 이외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가 A라는 땅의 소유주인데 B라는 사람이 등기가 그쪽으로 돼 있어요. 제 땅을. 그래서 A가 이제 B한테 소송을 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또는 이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이런 소송을 할 텐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부동산 소유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내 건데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꼭 금전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을 다른 데 하지 못하게. 제가 A고 그쪽이 B라면 B라는 사람이 C한테 넘겨버리면 제가 그 사람한테 소송해서 이겨봤자 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별도로 뭐 C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걸 해주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금전채권 같은 경우 제가 A고 상대방이 B인데 A가 B한테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근데 B의 재산은 집 하나 달랑있다. 그렇다면 제가 소송해서 소송을 하기 전에 또는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걸 막아두기 위해서 그 사람 B의 집을 가압류를 해두면 나중에 소송 승소했을 때 B가 돈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은행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 없다면 돈이 현금이 없다면 그 집을 팔아서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매와 관련돼서는 이제 가압류도 있을 수 있고 가처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가처분에서 특히 이제 가처분은 진짜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진짜 수도 없이 많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매와 관련되는 그 가처분은 정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다음에 처분 금지 가처분, 이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고 정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는 제가 낙찰자인데 원래 소유자, 그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 전 신소유자가 된 거죠. 낙찰 대금을 냈다면 원래 소유자가 집을 안 내놓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아있다. 그럴 때는 명도소송을 해야겠죠. 명도소송을 할 때 보통 점유유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무단으로 그 점유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행할 때 제가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 원래 소유자가 거기서 눌러 앉아 있으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사람을 내보내면 되는데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현실적으로 집행을 안 합니다.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집행을 불능이 되고 그렇다면 그 신점유자, 새로운 점유자 그 사람한테 또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점유유전 가처분을 해두고 또는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제가 사례를 든 거는 대부분 전부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을 제가 들었고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저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개 뽑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하고 이제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고 저당권자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돈을 주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했다. 이 경우에는 낙찰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수하게 되죠. 약속해 준 권리는 저당권이 되고 저당권 위에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그래서 이제 경매 이 가처분권자는 이제 별도로 소송을 하죠.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3년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가처분을 한 다음에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 소유자, 옛날 소유자, 낙찰자 말고 옛날 소유자가 사정 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처분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내에 해야 되고,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이었다가 다시 5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3년으로 권리관계를 좀 명확하게 빨리 정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경찰이 가처분하고 소송해야 되는 기간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낙찰자가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자기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가처분이 돼 있으면 경매 절차를 중지하고 가처분 결론을 기다려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 가처분을 인수하게 되는, 그렇게 소유권을 낙찰자가 잃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낙찰하실 때, 입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밑에 있다면, 저당권 밑에 있다면 요거는 이제 소멸되는 거죠. 이건 좀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인수를 한다. 그 다음에 건물, 특히 이제 부동산 중에서 건물 사례인데, 건물에서 첫 번째 순위가 저당권이 있었고요. 여기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고, 경매 등기가 있었고,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된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때문에 이제 경매 등기로 써놨고요.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이 두 번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소기준 권리, 여기서는 1번이죠.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임의경매 결정 기입 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제일 먼저 있는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는 건데, 요건 좀 특수한 사례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토지 소유자가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례는 지금 책에 나오는데, 이 사례는 토지 소유자가 내 건물에 무단으로 내 땅에 무단으로 네가 건물을 진 거 아니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그 사람을 A라고 하면 건물 소유주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가 B에 대해서 내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처분을 해준 겁니다. 이 경우에는 A가 나중에 B에 원칙적으로 말소된다고 보이지만, A가 나중에 B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해서 A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 낙찰자가 이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철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분금지 가처분 이 자체를 인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을 인수하실 때는, 이런 건물을 낙찰받으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건물 낙찰을 받을 때는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처분금지 가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 그 건물 위에 있는 땅 소유자인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제 뭐 건물, 토지 다 이제 포함된다고 보는데, 부동산은 뭐 그거 말고도 더 있는데, 뭐 이렇게, 그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생략하고요.
저당권이 첫 번째로 이제 설정되어 있고, 두 번째로 처분공지 가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등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임의경매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 첫 번째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경매 신청을 했던 간에 제일 위에 있는 말소기준 권리인 첫 번째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이미 소멸했다. 형식적으로만 등기가 남아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저당권이라는 거는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피담보 채권이라는 거는 담보되는 채권이고, 저당권자가 예를 들어서 이 저당권자는 갑이고요. 요 저당권은 을이다. 그리고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는 A다.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갑이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돈을 뭐 얼마 받을 게 있어서 저당권을 A로부터 설정받은 거고, 을도 돈을 받을 게 있어서 A로부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피담보 채권이 A가 담보로 설정받은, 그 돈을 얼마를 빌려줬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러면은 1000만원을 제가 빌려주면서 이걸 담보로 설정받은 거고,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그럼 을도 A한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설정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갑이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변제기를 정했는데, 그 변제기 돈을 다 갚았어요. 돈을 다 갚았어요. A가 갚은 거죠. A가 갑한테 돈을 1000만원을 다 갚았습니다. A가 갑한테 돈을 다 갚았으면 저당권을 말소시켜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등기부에 저당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돈 갚아놓고 뭐 나중에 말소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놔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낙찰자가 이걸 권리분석을 쫙 해봤더니 말소기준 권리는 첫 번째야. 밑에 거 전부 말소되고 나는 인수하는 게 없겠구나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다가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갚았다면 이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처분공지 가처분을 인수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련서를 꼼꼼히 찾아봐야겠죠. 관련서라는 게 등기부 등본도 있고 등기부 등본은 이런 게 지금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걸 믿었다가 이렇게 된 건데, 등기부 등본,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매각물관경세서,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그 다음에 경매 관련 또 자료들을 뭐 연락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다 검토를 해서 이런 걸 방지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가처분과 관련된 권리 분석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처분의 일종이고요. 가압류와 함께. 그래서 보존처분에는 두 가지, 보존처분 또는 보존소송이라고 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고,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 본안소송이라고 합니다.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본안소송의 목적이죠. 제가 본안소송을 왜 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이제 승소도 있겠지만, 승소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돈을 받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을 더 가져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빼돌리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해두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 분석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9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